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인 김강주입니다. 요즘 집값 그리고 전세값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 전세값 너무 올랐습니다. 우선 집값만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세종시, 부산시 등 주요 도시의 특히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죠. 어지간한 돈으로는 내 집 마련 쉽지 않습니다. 대출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터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세가 쉽습니까?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합니다. 시장 가격의 원리, 즉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희소하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그나마 계약하려 치면 또 전세값을 올려서 계약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세금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 해서 향후 5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올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보유세, 또 이런 재산세와 관련되어서 연동되는 우리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등의 무려 한 6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관련되는 것들이 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드디어 집을 샀다. 그런데 드디어 올가미에 걸렸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돈 파는 가게에서도 몇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 부동산 올가미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값 전쟁 5단계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집은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즉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길게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집값 전쟁 5단계 시나리오는 이 집값에 대한 명분에서부터 1단계, 마지막 5단계 정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조금 크게 이해한다면 지금 내 집 마련, 그리고 전세, 앞으로의 이 세금 정책 등등을 조금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전세 전략, 또 청약 전략, 어디에 살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내 삶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값 전쟁 5단계 시나리오 함께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언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언론을 믿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한쪽 언론만 편향적으로 듣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 진영 논리에 치우친 언론들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0월 28일자 중앙일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 잡겠다면서 거품이 낀 시가 반영을 했다. 이것은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반영한 공시 가격은 전 세계에서 이 공시 가격을 자꾸 시가에 빨리빨리 근접하게 현실화율을 높여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집값에 대한 수요, 공급, 특히 수요 측면에서 너무 과열되었다라고 하면 공시가의 적절한 반영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세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수요 억제나 이런 과열을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 10월 28일자 중앙일보 이 기사는 정확하게 경희궁자의 세금 2배로 공시가 정세 쇼크 온다 이런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기사에서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반대로요, 10월 20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또 어떤 기사가 있냐 하면 조금 전 10월 28일 중앙일보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덴버는 현실화율, 즉 공시가가 시가 대비 100%가 넘는다. 101.3%.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00%,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90%에서 100%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월 20일자 한겨레 기사의 제목은 공시가 현실화가 조세 형평인데 또 세금 폭탄 딴지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은 왜냐하면 이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은퇴 이후 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조금 체계화되어 있죠. 한국의 은퇴 이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시가율을 현실화시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으로 은퇴를 맞은 분들이 이 공시가율을 현실화시키면서 세금을 올리면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노후의 은퇴, 연금에 대한 생활비가 마뜩찮은 현실에서 이 세금이 계속 올라가면 상당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 공시가율의 현실화는 이쪽 저쪽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자, 믿을 만한 언론이 없다. 진영 논리에 치우친 언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을 보면요, 전국의 집주인들을 죄다 서민이든 고가주택이든 전국의 집주인들을 죄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민주택도 세금 폭탄 이런 표현들을 쓰죠. 자, 반대로요, 이 또 진보 언론들은 부자와 서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즉 고가 아파트와 서민 아파트, 저가 아파트를 갈라치기 해서 공격 대상을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제목들이 나오냐면 대한민국 주택의 90%는 6억 원 이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억 원 이하 또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율은 반영은 천천히 하겠다. 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부의 발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주택의 90%는 6억 원 이하라고 할 때 비싼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뜻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는 시골에서 아파트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대체로 우리가 서울 수도권 집중 이 현실에서 이 한 6억 원 이상의 전국의 6억 원 이상의 10%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도시에 있는 거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대체로 대도시 중심입니다. 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한민국 주택의 90%는 6억 원 이하이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 정책, 공시가율의 또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 아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논조도 상당히 잘 못되어 있는 거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수 언론의 서민주택도 세금 폭탄, 이것도 상당히 지금의 이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고가주택에 우선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선을 서민 아파트 전국의 집주인들로 죄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보수 언론의 태도 역시도 그닥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언론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각자 다양하겠죠. 경제 그리고 투자 관련되는 이 기사, 부동산 관련되는 이런 기사들은 조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집값 전쟁 5단계 시나리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는 명분, 2단계 정책, 3단계 현실, 4단계 저항, 5단계 정치인데 1단계 명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명분이 만듭니다. 즉 명분이 정책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정부에서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역시도 이 정부가 명분을 바탕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명분이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큰 이익을 버는 사람들의 이익을 환수하겠다. 자, 이런 명분들이 있는 거죠. 자, 명분만 보면 맞습니다. 그죠? 자, 틀린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현실하고 부딪히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명분이 정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명분의 함정도 있죠. 명분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어떤 명분을 만드냐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면 위정자, 집권 세력의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현재의 어떤 집권 세력과
또 과거의 집권 세력의 이 가치관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분도 차이가 나고 하지만 이 명분의 함정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이 명분이 정책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명분에서 태어나지만 어디에서 자랍니까? 정책은 바로 현실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정책은 명분에서 태어나지만 현실에서 자란다. 자, 그런데 이 명분과 현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정책이 계속 남발됩니다. 이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 집값 정책에 대해서 수십 가지가 계속 나왔죠. 한마디로 남발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분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명분과 현실 그 사이에 바로 2단계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은 명분을 잘 반영해야 하지만 또 현실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잘 못되면 속도 조절이 잘 못되면 명분도 잃고 현실도 지극히 동떨어진 이상한 정책들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만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2단계 정책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정부의 명분과 이 정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사이에 엄청나게 괴리가 크다. 그래서 정부가 현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거나 최소한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현실 인식이 왜곡되는 이유, 저는 크게 아래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첫 단계 명분, 이 명분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명분을 붙들고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진영 언론들, 각 진영에 조금 편향된 이런 언론들이 자신의 명분을 계속 왜곡시킵니다. 이건 역시도 진영 언론의 부추김, 이런 등등이 현실 인식을 잘못되게 위정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조차도 국민들조차도 이런 현실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게 만드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정말 균형 있게 내가 좋아하는 언론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언론도 좀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정책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몇 단계? 바로 4단계 저항으로 이어지죠. 저항의 단계로 갑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그래서 저항을 낳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지금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난, 이게 굉장히 커지면서 전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정부가 또 전세값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또 일부 발표하고 하고 있죠. 또 보면 이 부동산 정책, 집값 정책도 이 정부 들어서 수십 번이었다. 이건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속도 조절 최소한 잘 못되었다. 그것이 저항을 낳고 그 저항이 또 계속 이제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는 거죠. 지금 단계는 집값 전쟁 5단계 시나리오에서 보면 지금 단계는 저는 저항의 단계가 아닌가. 이 저항이 다시 2단계 정책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1단계 명분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분은 집값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정부, 어떤 정부가 들었을 때의 그 정치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안 바뀝니다. 결국 정책과 현실과 저항, 정책, 현실, 저항 2단계, 3단계, 4단계를 계속 이제 반복,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상. 이게 너무 많아지면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5단계 정치를 부릅니다. 그래서 집값 전쟁 5단계 시나리오의 마지막
다섯 단계는 정치입니다. 요즘도 이래 정치라고 하면 우리가 정당 정치니까 여야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주로 이제 주요 여당, 주요 야당을 보면 이 정치들이 이제 이런 부동산이나 특히 전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또 역할들을 하려고 나오고 있죠. 많은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정치는 저항을 먹고 자랍니다. 어떤 저항에 터잡아서 정치가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꽃을 피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죠. 지금 이 정부도 국민들의 저항, 우리가 촛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저항을 먹고 이 정부가 들어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이 부동산이나 전세 관련돼서 서민들의 저항이 엄청 납니다. 그죠? 곳곳에서 아우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지금 현재 야당이 제대로 잘 받아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 그 정당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명분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가 만듭니다. 이 정권을 잡은 이 위정자 세력, 정치 세력이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향후 어떤 부동산이나 집값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한 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오늘보다 내일을 봅니다. 즉 모든 정치인들은 어떤 선거나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할 때 오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즉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명분, 정치에 터잡아서 만들어지는 이 명분 또한 오늘보다 내일,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목표로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의 집값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을요. 오늘 당장의 현실은 아우성이고 현실은 참 소란스럽고 불편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값, 부동산 이런 정책들은 주식이 아닙니다. 오늘 샀다가 오늘 뭐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부동산, 집값, 또 심지어 전세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명분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집값 전쟁 5단계 시나리오를 나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길게 보면 현실이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명분은 미래를 향해 있다고. 길게 보면 현실이 명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것이 명분이고 그것이 오늘 당장의 이런 소란스럽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이 현실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또 정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길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부동산, 집값 이런 등등은 길게 보고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특단의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저는 이 특단의 사정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특단의 대형 이슈, 대형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향후 10년은 대전환기의 시대입니다. 집값도 지금 엄청난 저는 가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향후 10년의 대전환기의 시대에서 이 집값도 지금 굉장히 가독이다. 지금 집값이 뭐 내년에 조금 더 오를 것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지금 집값은 가격으로 보면 아주 높은 밴드에 저는 이르러 있다고 보고 이것은 향후 10년의 대전환기 시대에서 바로 과도기에 저는 꼭대기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방송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크게 변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구입니다. 올해 2020년 올해부터 순 한국인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사상 첫 해, 바로 첫 해가 바로 2020년 올해입니다.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을 빼고 나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민정책을 개방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들은 주로 아시아 또 뭐 이런 등등의 근로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집값에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거의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갑자기 정부가 공시가율의 현실화를 끄집어낸 이유 가운데 하나도 당장에 급등해 있는 집값을 잡겠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인구 변화가 올해 한국인의 순수한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 이 포인트가 향후 10년의 대전환기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것이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자,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설령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경험할 수 없다. 이미 물 건너갔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지금 급속하게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엄청나게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일자리를 빼앗습니다. 기업, 큰 기업의 독점 시대가, 과점 시대가 더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죠. 이제 이런 큰 경제 변화가 향후 10년 대전환기 시대의 길목에 이제 우리가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의식도 많이 변화되죠. 지금 주변에 보면 1인 가구들 엄청 늘어나고 있죠. 또 독거 노인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홀로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또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등등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언택 시대,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세상 편해졌습니다. 1인 인구 관점에서 보면요. 더 이상 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잘 준비만 하고 능력만 된다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네, 그런 의식도 점점 변화되고 있고 또 이제 주택을 바라보는, 집을 바라보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특단의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향후 10년은 대전환기의 시대다. 지금은 집값 과도기의 국면이다. 자, 이런 과도기에 휩쓸려서 너무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집값 정책은요. 세금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선진국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구, 사회 구조, 또 이런 경제 변화들이 선진국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웃 일본 엄청 초고령 국가입니다. 유럽 상당히 또 초고령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속도, 그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진국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은 적고 또 누려야 되는, 즉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뭐가 올라간다?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시가율의 현실화율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길게 시간을 늘어뜨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명분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향해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집값 정책도 결국은 선진국 형태로 간다. 또 이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많은 시대 변화와 연동되는 사람들의 정서 변화도 같이 수반되어 간다고 하면 이 집을 선택할 때 정말 길게 보셔야 된다. 결국은 선진국 형태로 간다. 세금 등 많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네 번째, 이 주택은 장기 자산이죠. 이 장기 자산으로서의 집은 나의 또 내 가족의
생애 주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뭐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집이든 그게 전세든 내 소유 주택이든 살아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집은 나의 노후에 이르기까지 그 집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활비, 즉 생애 주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집이 오를까 내릴까, 지금 사는 게 좋을까 어떨까, 뭐 빚을 내어서 사? 아니면 내 돈 가지고 사?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나의 생애 주기와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이제 시각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 주택연금,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주택연금 등 자산 소득을 연금화하는 것, 또 금융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한테 최근에 뭐 특히 이제 강남 주택 등등 정리를 많이 한다, 세금 때문에 그런 보도도 많았습니다만, 크게 보면 그거는 일부이고, 크게 보면 집으로 자녀에게 정리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식, 괜찮은 종목,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이런 주식을 장기 정리하는 것도 저는 또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집값 전쟁의 5단계 시나리오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정리하면 좀 길게 생각하셔라. 그죠? 이 집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선진국행으로 간다. 또 이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대전환기의 시대에서 그 시작일 수도 있다. 따라서 너무 이제 지엽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소란들에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선택하는 것은 다음에 정말 큰 올가미에 빠질 수 있다. 자,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이 부동산 올가미론의 실체는 이게 집값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 선택하면 너무 단기적으로 집값을 바라보고 내가 감정적으로 선택하면 길게 보면 그것이 나의 올가미일 수 있다.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집값 전쟁 5단계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구독과 공유는 방송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